주말 새 미국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비가 생각보다 더 끈적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면서 아래 공포가 다시 미국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 주식들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상호관세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의 뉴욕 증시 분위기와 또 이번 주 우리가 짚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날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2% 가까운 그리고 나스닥은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7,322포인트까지 나스닥 밀렸고요. M7 기업들 줄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7개의 종목 가운데 상승 마감한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어요. 다우는 1.7% 하락, S&P 500도 2% 가까운 급락 장세 연출을 했는데요. 이날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가 나왔죠. 연준이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수치인데 일단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은요. 전망치가 2.5%였고요. 2월 가격 지수는 2.5%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수치에 비해서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근원 PCE입니다. 전망치가 2.7%였는데요. 실제치는 2.8%로 약간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비 심리가 계속 굳어지고 위축했던 점이 지표에서 나타난데 이어서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도 지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대 물가가 진입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계속 조금 이 내려가는 폭이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는 2%대의 이 물가 지수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4주 동안의 시장 하락, 급락세를 연출한 이유가 소비자 심리가 선행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날 발표됐습니다만 전망치 57.9 대비해서 0.9 정도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치 64.7에 비해서는 7 정도 많이 낮아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지수,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실물 경제 지표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웠습니다. 우려가 이렇게 매도세를 촉발한 모습이었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오는 4월 2일 이번 주에 대규모적인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발언을 또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입장에 좀 반전이 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신임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와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요.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긍정적으로 말했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만간 만나서 정치나 경제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온건한 태도가 증시에 반영이 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3%가량 하락했고요. 이같이 경기 침체에 공포가 시장을 감싼 가운데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3,086달러를 넘어서면서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맵통에서 S&P 500 섹터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M7 종목들을 전부 내린 상황이었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건 알파벳입니다. 5% 가까이 빠졌고 메타도 4% 넘는 하락률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 메이커단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전날인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자동차 관세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수혜주로 분류된 테슬라는 올랐고 그리고 GM과 포드는 미국 외에 생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
상대적인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오늘은 테슬라마저 이 급락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테슬라 3% 넘는 하락 나왔고요. GM과 포드도 일제히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2.6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각각 3%, 4% 약세장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에서 빨간불, 즉 급락이 나온 가운데 유일하게 유틸리티 쪽에서만 강세불 켜는 모습이었어요.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보시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4월 2일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날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1월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량 판매분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월가 기업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RBC 리서치에서도 그랬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그랬는데 도이체방크에서는 목표 주가도 낮췄습니다.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약 39만 대 정도입니다. 40만 대가 조금 안 될 것으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증권사들은 1분기 인도량을 34만 대에서 35만 대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메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면서, 즉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생겼는데 여기에 따라 매수 타이밍이 생겨났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같은 의견은 메타뿐만 아니라 IT, 인터넷 기술주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요. 디지털 시장법인 DMA를 근거로 해서 애플과 메타에게 이번 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제재 수준이 굉장히 축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와 긴장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 은 매출의 10% 이내에서 벌금을 맞게 되는데 이전에 보도가 됐던 것 대비해서는 제재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어위브 보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투자한 협력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최대 IPO 최대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금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공모가 수준인 $40 선에서 보합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데 비하면 선방한 흐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장 중에는 $37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는 공모가 수준까지 회복하는 흐름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룰루레몬입니다. 운동복, 특히 레깅스 등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날 14%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 자체는 월가 추정치에 들어맞는 양상이었는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 룰루레몬도 소비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회사뿐 아니라 이 전체 운동복 시장의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가 이 관련 발표에서 우리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통제 가능한 변수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달래는 발언을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매도로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WR 버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R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15%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만 버클리 가문의 경영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선이고 단순 투자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WR 버클리는 7% 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계속 체크해보죠. 바슈롬인데요. 6%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슈롬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가운데서요.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에 이식을 하는 이런 렌즈가 있습니다. 삽입을 하는 렌즈인데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해당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바슈롬은 자체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웰스파고에는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다운그레이드 나왔고요. 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엠러빈입니다. 최근 엠러빈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한 공매도 투자자가 이 엠러빈이 앱스토어 서비스에서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거기에 따라 20% 가까운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금요일인 이날은 소폭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 4%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 머스트노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다렸던 PCE까지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이번 한 주간 여전히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 지표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불리는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을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는데요. 일단 개인 소비 지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같은 지수의 1년 전 대비 상승폭이 2.5%로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했고요.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0.4%, 12개월간의 인플레이션율로는 2.8%를 기록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반영한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0.1% 상승했는데 지난 1월 감소분을 만회했음에도 컨센이었던 0.3%는 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서 제약이나 목재, 또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뉘앙스를 끼치면서 현재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지표가 공개가 됐죠. 이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3월에는 5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잠정치 대비 0.9포인트나 추가로 하향된 수치입니다. 이를 놓고 관련된 디렉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들은 향후 잠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C 데이터라던가 소비 심리를 놓고 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시그널이 더욱더 소비자들 가운데서는 피해야 되는 이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투심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세를 놓고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호 관세 내용이 유동적일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관세가 이 예상 범위 안에서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의미로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월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징벌적 수준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떤 수준의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할까요? 이 에버코어 ISI 투자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가중평균 상호 관세율이 기존 관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5%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익분기점 수준으로는 응답자의 38%가 관세율 10% 수준을, 25%는 15% 수준이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15%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중요한 고용 데이터들도 대거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3월 ADP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고요. 또 2월 민간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지난 2월에는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데이터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4일에는 대형 지표인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 시장에서는 3월의 실업률을 4.2%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발언까지도 쭉 이어질 상황인데요. 일단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4일에 공개석상에서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4일에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이 함께 발현이 되게 되는데 일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관세와 또 고용 지표들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금요일까지의 분위기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일단 기대감보다는 확실히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세계의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연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면 이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현재 거시경제가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 지수는 지금 10% 정도의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조정잔에 진입을 한 만큼 당분간 투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월마트라던가 타깃과 같은 미국 내 대형 소매 업체들과 물류나 또 여행 업종 등의 소비 업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전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리 느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들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공받은 26개 소매업체들 가운데 24개사와 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31개 기업 중에 29곳이 기존보다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BCA 리서치는 강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HSBC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장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독 기반의 수익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예측력이 높고 단기 충격에도 강한 내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세일즈포스, 그리고 서비스 나우 등과 같은 종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HSBC가 현재 $280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도 43%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수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목표가를 $598 선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군과 종목들도 또렷해 보이는데요. 해당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XAI와 X를 하나의 앱으로 재탄생시킨다라는 글을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이 슈퍼 앱이 탄생되게 되는 것일지 일단 업계 안에서는 기대감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XAI가 X를 330억 달러, 약 48조 5천억 원에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모건 스탠리가 유일한 금융 자문사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트위터를 머스크가 2년 반 만에 샀던 회사를 다시 2년 만에 자신이 지난해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XAI의 가치는 800억 달러, X는 330억 달러로 평가가 됐고요. 부채는 120억 달러를 포함한 X의 총 가치가 45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글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일단 이번 XAI는 자체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통해서 앞으로 X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현재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나 엔트로피 그리고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기업들도 사용자 확장을 위해서 SNS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CNN 같은 경우는 X의 놀라운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 머스크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방정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시 X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기도 했고 지난 22년 당시에 기업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나 세일러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글을 다시 한번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본인들의 비트코인의 매수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월요일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동일하게 해당 지표를 공개하면서 추가적으로 주황색 동그라미가 더 필요하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추가적인 매입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 대비해서 주식이 참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머니 무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손을 떼고 유럽 또는 특히 독일 증시 같은 다른 투자 대안처로 피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의 대안 투자처인 독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레이트 머니 무브가 발생했습니다. 고점을 찍은 미국 주식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온 것이 유로존, 독일 증시입니다. 일단 ECB 유럽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죠. 반대로 유럽연합에서는 5번 연속 최근까지 인하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상당 부분 잡힌 것이 이 같은 배경입니다. 유로존의 CPI는 지난 코로나 국면 때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때는 가장 높았던 것이 10.7%까지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최근 2025년 들어서는 이 물가가 2.3%대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가의 목표는 2%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보다도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4년과 2023년에 2년 연속으로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 경기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을 살리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게 EU 국가들의 중론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 대비해서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실리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고용도 봐야 하고 소비도 봐야 하지만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증시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만 본다.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는 조금 더 단순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한 번 인하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5번이나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최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있을 FOMC 회의 5월 회의에서는 동결을 하고 6월 회의부터 좀 인하를 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죠. 이 가운데 특히 독일 증시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가운데서도 특히 독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독일 지수 ETF, EWG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벌써 연초 대비 수익률이 22%, 두 자릿수나 급증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계속 내려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공할 만한 수익률이죠. 이 같은 독일의 뭉칫돈이 몰린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조기 총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이 통과가 됐고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5천억 유로면 우리 돈으로 거의 8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유럽판 마셜 플랜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후 시대에서 가장 큰 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예산이 통과가 된 거죠. 사실 독일은 빚을 내는 것에 적극적인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이었고 빚은 최소한으로 내자라는 게 통화 정책이었죠. 이 신규 부채를 내기 위해서는 GDP의 0.35%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5천억 원 이내에서는 부채 제한을 받지 않고 빚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GDP의 1%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이 조항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빚을 낼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죠. 자, 이 같은 유럽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 거의 닥스의 40% 이끌었다라고 평가받는 게 SAP라는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독일 1위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노보노디스크를 지난주에 제치고 1위에 등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업은 독일의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독일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거죠.
일단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ERP 그리고 CRM 전문 회사입니다. CRM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얼마 만에 와서 같은 제품을 몇 번이나 구매했는지 등을 파악을 하고요. 언제 불만을 제기했는지, 어떨 때 좋은 평가를 줬는지 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보를 인사팀이나 고객센터 그리고 영업관리팀 등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게 C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ERP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재고 관리라든지 영업 관리라든지 제조 관리 이 모든 부서가 각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죠. 특히 이 SAP가 없으면 기업들의 전산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500대 기업의 80%가 이 SAP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겠죠. 특히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매 분기 많은 양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탄탄한 기업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한 번 이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구독을 해놓으면 바꾸기가 힘들죠. 직원들이 익숙해져서 손에 익는 부분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계속 그 소프트웨어 안에 쌓여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 번 선택하고 나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능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거죠. 최근에는 미국의 AI 시뮬레이션 기업인 알테어도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조 6천억 원 규모의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23년 10월에 인수를 발표했고 지난해 중으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 회계 연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알테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IoT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산업용 AI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기존에 SAP가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IT적인 부분과 AI까지 결합을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이 인공지능 AI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SAP 주가도 함께 급등을 한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독일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특히 ETF 상품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블랙록의 아이쉐어즈로 운영하는 독일 지수를 추종하는 게 EWG라는 상품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를 추종합니다. 여기에 구성된 종목을 보면 SAP가 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독일의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회사 지멘스가 1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EWG는 수익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가량 낮습니다. 그리고 EWG와 함께 미국에서 뭉칫돈이 함께 몰려간 이탈리아 ETF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EW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높게 났습니다. 21% 정도 수익이 나면서 독일 지수인 EWG를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독일 증시 여전히 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QQQ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PER을 기준으로 30배 이상이 집계되고 있는데 독일 EWG 같은 경우에는 19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EWI ETF는 13배 수준으로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어가면서 이제는 다른 투자 대안처를 찾고 있는 게 서학개미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유럽 안보에서도 손 떼겠다,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구책을 찾은 부분이 국방 관련 주식들의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의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리 기관 투자자들 다른 대안책 그리고 자구책을 찾는 무브먼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나오는 대로 저희 사인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카니 총리 첫 통화, 벤스 부통령 그린란드 방문 작심 발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정치적 흐름 차이로 시장 혼란 가중, 이번 주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 스케줄입니다. 자, 드디어 그린란드 먼저 났네요. 그린란드에 갔는데 이게 원래 그 당일치기가 아니었죠. 원래는 2박 3일인가 해서 무슨 얼음 개썰매 대회인가요? 그것까지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그린란드는 이미 다 들었잖아요.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멀리서 초강대국이라고 너네 이제 딱 먹을 거야 이러면은 거기 있는 지금 거기도 정치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그 방문도 이제 뭐 국빈 방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얼음 썰매 개경주를 보러 간다, 뭐 그걸 일정을 넣어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저기다 얕보는 거다. 이래서 거기에 뭐 총리나 대통령격이 33살의 아주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이제 당일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덴마크가 그동안 한 게 없다. 우리 우산 아래에 있는 게 낫다. 그랬더니 이제 덴마크도 싫어하고 그린란드도 싫어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벤스가 이 미군 기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계신데 덴마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우리 미국 군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데 덴마크는 도대체 뭐 했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그린란드를 언젠가는 먹을 것 같아요. 먹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그리고 카니 총리랑 드디어 통화를 했습니다. 예상 외죠? 원래 진짜 대판 싸울 줄 알았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캐나다가 이 미국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화가 끝까지 치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트리드 총리랑 엄청나게 또 싸웠기 때문에 카니 총리로 바뀌었다고 해도 같은 당이에요. 근데 트리드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카니 총리가 돼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넘겨줬죠.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랑은 틀리게 대판 싸웠다고 했기 때문에 카니 총리랑도 대판 싸울 것 같았는데 모릅니다. 또 트럼프가 하는 말은 또 다음 날 또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매우 생산적인 결정이었으며 우리는 많은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동의한 걸까요? 자, 어쨌든 다가오는 캐나다 선거 직후 정치, 비즈니스 및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도저히 그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4월 2일 날은 관세 해방의 날이고요. 트럼프가 붙인 날이에요. 그런 날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날을 만들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관세 해방의 날도 만들려고 하죠. 자기 생일을 이제 마치 마틴 루터킹 데이처럼 기념일로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시간대 그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얘기죠. 자,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얘기 드렸죠. 지표로 찍히는 것들, 그렇죠? 실업률이라던가 GDP라던가 이런 거 하드 데이터가 있고 소프트 데이터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마음이죠, 마음. 근데 그게 어디 물어본다고 했죠? 기업과 가게에 물어본다고 했죠. 기업에 물어보는 설문조사의 대표적인 거는 S&P에서 발표하는 거 있고 ISM에서 발표하는 거 있고, 그렇죠? 둘 다 50이 기준인 공통점은 있고 S&P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여러 그 국가랑 협의해서 각각의 그 국가에서 다 그 PMI 발표한다고 했죠. 그리고 ISM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서 시장에서도 더 중요도 높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ISM이라는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근데 둘 다 설문조사인데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거죠. 그 이제 기업의 어떤 향후의 자신감을 물어보는 것이고 설문조사예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에 대한 사람의 기대감이나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아무리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동이 마음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물론 기업은 좀 덜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계에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것도 설문조사죠. 가계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계에다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변동성이 더 심해요. 왜냐?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가 몇 개월마다 막 바뀌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항상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책임자들이 어떤 책임 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보다는 거기에서는 변동이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하드 데이터보다는 변동이 심하지만 소프트 데이터 안에서는 변동이 덜하단 말이죠. 근데 가계는 더 심해요. 그리고 가계는 좋으면 대답 안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론조사 보세요. 내가 지지하는 예를 들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 나가고 이러면 굳이 답변 안 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열심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에 내 의견이 반영돼서 뉴스에 찍히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어디다 말해가지고 개인이 내 뉴스를 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개개인이 다 대단하지만 개개인이 트럼프만큼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저희 앞마당으로 모여주세요. 동네 아파트 단지로 모여주세요. 기자가 한 명이라도 올까요? 안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내가 뉴스에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설문조사를 열심히 응답을 해가지고 그나마 거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열심히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변동이 심하고 그런 어떤 내가 나쁜 상황에 있을 때 더 어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랑 실제치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금 추정치랑 실제치가 두 번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포함하여 이 소프트 데이터들 있죠. 설문조사가 최근에 나쁘게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월 의장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대표적인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내가 1년 뒤에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5년 뒤에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10년 뒤에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거를 참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보는 지표가 물가 쪽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PC이고 그리고 이제 최대 고용 쪽에서는 실업률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참조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파월이 우리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를 참조합니다. 이래 버리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니저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예를 들어 그 무릎을 그 정형외과 가면 그 어렸을 때 갖고 다니던 고무 세모난 고무 있잖아요. 그 무릎 딱 때리면 무릎 탁 올라가죠. 그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는 지금 상황이란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이 심리지수 호프죠. 호프. 희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완전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3월 달 들어가지고. 자, 보면은 지금 하드 데이터 빨간색은 괜찮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이거 물론 또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조작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노동 저기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기가 바이든 욕해놓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때 공공기관 인력을 막 충원시켜가지고 일자리 늘린 것처럼 했다. 이랬는데 자기가 일자리 조작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물론 똑같은 사람 되고도 그냥 떳떳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드 데이터는 좋게 나오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완전히 내려가는 완전히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그 트럼프랑 해리스랑 싸울 때도 그 마지막에 그거 있었죠.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 가려놓고 그거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4.6이 나오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1.3이 나왔어요. 이걸 어디를 믿어야 되냐. 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23년 만에 최대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이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예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참조한다고 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니까 그냥 주식시장 급락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구나. 근데 이걸 뜯어봤더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완전히 안정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이 설문조사 가계가 더욱더 심하다고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보다도 이 미시간 대학교는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를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가리는 게 세부 지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건 경제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이건 그냥 자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 힘들다는 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야,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대학교 참조한다더라. 그거 알겠죠? 기대 인플레이션 참조하고 주식시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네. 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만약에 지표에 반영시키고 주가를 흔들어 버리면은 야,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겠네. 언론도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대답을, 민주당 지지자들 열심히 대답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폭등할 것 같다고.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니 뭔 소리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지지자들 평균을 확 올려놓은 거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23년이 아니군요. 무려 32년이었어요. 32년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 최고치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일단은 아까 말한 정치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서의 변질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전보다 늘어난 건데 막대 그래프가 다 늘어났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우편이었는데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전에 65%, 67% 응답률이었는데 지금 33%, 32%로 완전 반토막 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파월 의장이 아무리 참조한다고 해도 만약에 응답률이 막 10%대로 가버리면 그걸 누가 신뢰하겠어요. 응답률이 10명 했는데 1명 대답하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응답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지금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 안 보고 찢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니까 수신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온라인으로 바꾸자 어떻게 됐냐면 더욱더 극단적이 돼버렸다 이거죠. 우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더욱더 극단적이 돼버렸어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젊은 층의 참여도 더 많아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민주당과 이 공화당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수단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 편안하고 태평하게 잘 되고 있고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뭘 태클을 걸어요. 내가 힘들어도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지를 하면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내가 아침에 계란을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계란 하나를 지금 베이컨 옆에 못 놓고 베이컨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트럼프 초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 대답을 안 해버려. 그 민주당 지지자는 열심히 대답을 해. 이런 게 나가야 되니까. 주가를 흔들어야 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32년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찍는 이 요인이 이 세 가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치랑 예비치가 두 번이 나온다고 했죠. 추정치랑 실제치가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근데 뭐 실제치가 나오던 예상치가 나오던 주가의 S&P 500이 장중에 움직였던 흐름입니다. 다 예비치가 나왔던 때, 실제치가 나왔던 때. 보세요. 이러니까 자, 무조건 급락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공식화되어 있어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그 지표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가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던져요. 그렇게 되면 급락이 이렇게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될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이제 응답을 해가지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를 말하면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기자들이 막 다 써주잖아요. 주식시장 어제 급락했다. 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설문조사,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100%입니다. 백발백중.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써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거는 거의 그냥 공식화된 기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니저크 아까 말했죠. 이 무릎 반사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요거는 그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채권은 이게 미국이 불안하면은 미국이 지금 미국의 채권을 살 리가 없잖아요. 미국의 달러랑. 근데 채권은 사고 있다. 이게 되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라는 어떤 그래프를 지금 제시한 거고요. 뒤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랑 자 관세 이제 4월 2일이 관세 해방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자들이 폭풍 질문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고 주가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님 주가가 흔들려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관세 해방의 날이 다 지나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그럼 이제 트럼프는 그냥 할 말이 거기도 대놓고 할 수가 있겠죠. 야, 이제 주가까지 올랐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주가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과연 어떻게 될지 4월 2일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기 때랑 지금 흐름 굉장히 유사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기입니다. 4월 1일 화요일부터 볼게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제조업 PMI 나오고요. 자, 바로 그 얘기 나왔죠, 아까. 이제 이 제조업의 임원진들, 구매 공급 관리자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이 기업의 설문조사 나오죠, 이제. 자, 건설 지출, ISM 제조업 PMI,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두 개 나오죠. 채용 공고 나오고 엔시노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가계보다는 기업이 덜 흔들린다는 걸 저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ADP 고용. 자, 이제 또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네 그럼 정부도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민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자, 공장 주문 나오고 RH, 유니퍼스트, 블랙베리 실적 발표입니다. 자, ADP는 민간 쪽이고 자,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목요일은 매주 나오는 게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겠죠, 당연히. 자, 미국 무역 적지 나오고 자, 이제 서비스가 수요일 날 나오죠. 월요일 날 제조업, 수요일 날 서비스업입니다. S&P ISM에서 서비스업 나오고 자, 코나그라 브랜드, 어퀴티, 램, 웨스턴, 게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죠. 야, 너네도 이제 고용을 만지작 해가지고 하드데이터 좋게 꾸민 거 아니야? 하드데이터가 좋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대표적인 지표니까 하드데이터 좋다. 너네 소프트 데이터만 나쁘니까 아까 거기서 주장했듯이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돼가지고 지금 주가를 급락시키고 정권을 흔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왜곡됐네. 이거 주장하려고 지금 너네 정부 지표 만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도 원래 나쁜데 소프트 데이터만 나쁜 걸로 몰아가려고 너네 정부도 조작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입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인데 이번 주 또 네, 좀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타겟 저기 있고요. 아까 저기 있었죠. 뭐 있었나요? 레빗 있었고 지금 MACC 있고 RGP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게스? 요 정도 볼만하네요. 게스 정도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주 매드평입니다. 자, 트리도 총리가 이제 가고 카니 총리가 왔습니다. 과연 미국과 캐나다의 싸움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트리도랑 틀어진 관계, 카니랑 바로 잡으려 카니?
네, 연일 흔들리는 뉴욕 증시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속절없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처럼 국내 증시도 상승의 기조를 멈추고 금요일에는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심리적인 여파 또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는 2,600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팔다세를 보이면서 이날 코스피에서 무려 80%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만에 700선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도 일단 개별주들 위주로의 가격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여전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사들였던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던 하루였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워낙 오른 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올랐던 섹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산불 관련해서의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업황별로의 움직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불 이슈를 제외하고 나머지 웬만해서는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수급 부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오르진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주말 사이에 현재 열흘 만에 중요한 주불들은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서울의 80%의 면적이 모두 불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복구와 관련돼서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도 10% 이상 올랐었던 산불 테마 안에서의 주요 종목들만 조금 추려봤는데요. 이 비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많이나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강관이라던가 건설용 관련해서 건설 자재 업체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날장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했던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주도주인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었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한 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이어서 제약 쪽이나 반도체도 산업단 안에서의 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이날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 거품론과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되죠. TD코엔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매각 소식이 시장 안에서는 AI 관련주들의 우려감으로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완성차 관련주들이 급락했었던 모습들을 그 전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 증시에서 국내 증시도 이 자동차 부품 쪽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어졌었던 증시 급락이라던가 배당락 여파 등으로 일부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표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공매도 이슈 재개와 함께 수급이 만약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업황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과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SY입니다. 여전히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이 산불 피해 관련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정부는 계속해서 주거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번 한 주는 이 복구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테마 안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또 함께 지켜볼 주요 이슈로는 이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인데요.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업단지 안에 AI 로봇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1조 달러 규모로 현재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무인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움직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의 좀 대응
대응 방안이다라고 월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짓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함께 이러한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스타게이트가 발표했던 전체 투자액 안에서 1조 달러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로봇 전용 산업단지를 짓는다라는 소식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 스타게이트 발표가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좀 잠잠한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손정혜 회장과 함께 AR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타게이트의 파트너사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또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이나 방산, 2차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쪽에서 전해진 일정과 또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주요 발언들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놨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러시아산 원유에 25%의 2차적인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 그리고 러시아 국가 안에서 휴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을 놓고 아직 러시아가 추가적인 발언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번 주 안으로 휴전에 대한 또 확신의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도 핵 합의가 없으면 2차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또 관세로 다시 한번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4월 2일부터 진행되는 상호관세 연기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동차 관세 이후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의 가격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는 자동차 값 상승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과 리스크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호 관세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월가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15%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심을 크게 흔들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이상이 될지 그 이하로 부과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이번 한 달 동안의 주요 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주요 학회 일정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코스닥 안에서는 유일하게 오르는 업종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한 달도 중요한 이슈들이 또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4개는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일정들입니다. 일단 4월에는 FOMC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과 유럽에서 이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투심이 크게 위축되거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 함께 주의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금값 같은 경우는 3,100달러 선을 돌파를 해내면서 역대 최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 심리의 위축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끼치는 걸지 시장 상황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일제히 미끄러졌습니다. 물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R의 공포 그리고 S의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촉발한 건데요. M7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2.7%나 빠졌고요. S&P 500과 다우도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동차 관세 시행 관련해서 상대적인 수혜주로 분류됐던 테슬라도 이날은 급락에 몸을 맡기면서 3.5% 하락했고,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같은 M7 주식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날 증시에 가장 충격을 준 것은 PCE 물가 지표였죠. 2월 PC 가격 지수는 2.5% 전년 대비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2.5%와 동일하고 이전 1월 수치인 2.5%와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수치보다는 식품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가 중요하죠.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제품을 제외한 지수니까요. 2.8%가 나왔는데요. 전망치 대비해서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 1월 수치보다도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 PC 가격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은 외식 같은 곳에서는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관세 시행 이후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관세 시행 전에는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시행 이후에 물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사재기 개념으로 사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관세 시행 이후에는 상품의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즉 물가는 오르면서 지출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57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약간 낮았고요. 이전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100을 밑돌아도 한참 밑돌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너무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설문조사 수치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는 70포인트는 넘었던 수치인데 지금 두 달 만에 거의 14포인트, 15포인트가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소비지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함께 지난 4주 동안의 시장 급락을 촉발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도 잘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선물 가격 기준으로 장중에 1.8% 급등했고요. 온스당 3,121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오는 4월 2일부터 즉각 시행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앞두고 이번에는 오히려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관세 이슈 관련해서요. 캐나다 신임 총리인 마크 카니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면서 SNS에 후기를 남겼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했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캐나다의 이 총선, 재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만나서 경제나 정치적인 것들을 논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S&P 500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촉발이 됐고, 특히나 M7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매도가 몰렸습니다. 아마존 4% 넘게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5% 가까운 약세 보였고요. 메타도 4%대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단에서도 GM과 포드, 이번에는 테슬라까지 전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전체 11개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불 켠 것은 이 유틸리티 섹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2% 가까운 하락,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과 AMD도 전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는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죠. 이슈 있는 빅테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함께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 반락 장세 보였습니다. 일단은 RBC 그리고 도이체방크 등 여러 월가 전문가들이 1분기 인도량이 우리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RBC 그리고 도이체에서는 1분기 인도량이 34만 대에서 35만 대 사이 수준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금까지 예상치는 그래도 39만 7천 대, 8천 대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분석하면서 특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420달러에서 345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자, 이어서 메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반대로 증권가에서 좋은 의견 나왔는데요. 에버코어 ISI에서 최근에 트럼프가 주도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IT 인터넷 기술 주단에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그러나 매도세 촉발된 것은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이 DMA를 근거로 한 벌금을 부과할 거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주 발표될 거라는 내용, 보도가 나왔습니다. DMA라는 것은 디지털 시장법이죠. 빅테크들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벌금이 이번 주에 부과될 걸로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규모가 최소화될 걸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유럽연합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최소화된 규제만을 발표할 거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이슈 있는 주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위브입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투자한 종목이라고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죠. 상장 첫날 공모가도 40달러 그리고 마감 종가도 40달러였는데요. 물론 최초 IPO를 시도했던 때 대비해서는 공모 가격이 20% 이상 낮아져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때 대비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사라진 점 그리고 이날 나스닥을 비롯해서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운동복 회사죠. 룰루레몬은 14%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적 자체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출을 소비자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업계 피어들도 일제히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소매 판매 업체가 매출이 더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14% 하락입니다. 다음으로 WR 버클리인데요. 7% 넘는 상승 나왔습니다. 일본계 보험회사인 미쓰이 보험에서 버클리의 지분 15%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쓰이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 가문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사들이거나 제3자를 통해서 매수한다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경영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고 오로지 전략적 투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WR 버클리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는 7%대 상승으로 반응했어요. 자,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더 보겠습니다. 바슈롬은 하락이 나왔는데요. 바슈롬에서 병원에 공급하는 제품 가운데 이식형 렌즈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 안구에 삽입하는 렌즈인데 이 렌즈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이 합병증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합병증이 보고되면서 자발적으로 회사 측에서 리콜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중립으로 하향 조정 웰스파고에서 나오면 5% 넘는 급락 나왔습니다.
이어서 엠너빈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폭락한 이후에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목요일에 공매도 투자자가 엠너빈이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20%의 폭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가량의 반등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증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보죠.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다 좀 부진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3.2%, 코스닥 마이너스 3.5%. 올 들어서 연초 이후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두 증시가 지난주는 좀 급락을 한 셈입니다. 일주일 동안 3% 넘게 떨어진 건 아마 올해 들어서 별로 이제 많지 않았던 그런 주가 흐름이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만에 700선대가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관세 얘기죠. 사실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 사람들, 이런 그 세간의 그런 어떤 전망들을 무참하게 지금 짓밟는다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완전히 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예상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랑 사실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군요. 역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 여전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4월 현지 시간으로 2일 날 관세, 이 상호 관세 이제 확정을 할 테고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특히 많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 있고요. 이번 주에 나올까 싶긴 생각합니다. 벌써 저도 한 3주째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한 3주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할 것 같기는 한데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선고 기일이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번 주 일정부터 먼저 잠깐 좀 볼까요? 이번 주 일정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또 출렁거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공매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공매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날, 내일 날 우리 3월 수출 동향 나옵니다. 3월 20일까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월 이제 전체 또 봐야 되죠. 그다음에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관련돼서 지금 미국이 서비스 PMI는 조금 주춤하고 떨어지는 반면에 제조업 PMI는 비교적 견조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관련된 심리지수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ISM 제조업 PMI가 견조함을 유지를 할지는 이번 주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달 거. 그다음에 2월 졸트 민간 구인 고직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로 따지면 현재 시간 이제 4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 날 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 이렇게 이 라인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가장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면 공매도 그다음에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 두 이슈 여기에 지금 일단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데일리도 계속 이제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한다 얘기만 나오고 안 하니까 이제 이번에 표에서 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이 탄핵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정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을 좀 흔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을 했던 건데도 그 예상을 뒤엎을 경우에 충격이 큰 것처럼 이번 주에 나오는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들, 이게 이제 실제로 뚜껑이 열린 다음에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예상했던 거고 악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석단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것도,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결국 예상을 뒤엎는 여러 가지 어떤 파격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신문이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면에 걸쳐서 전체 통으로 중국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물 들어온 중국 시장, 중화개미 컴백 러시 이제 좀 됐죠 이제. 페퍼라는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돼 있습니다만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중국의 대표적인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요.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아주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M7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페퍼라고 하는 4개 기업들이 좀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다. 완전히 또 관심의 핵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저 페퍼하고 또 연결되는 용어는 딥시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4회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이제 C-커머스 회사부터 시작해서 AI 회사, 그러니까 AI 전에 뭐 가전제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바이두 같은 회사도 있고 텐센트 같은 회사도 있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AI와 접목되면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M7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바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미국이 완전 앞서가고 그 뒤를 중국이 바짝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는 아직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제목이 이런 겁니다. 자, 표를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중국의 주가 지수 올해 상승률 보면요. 본토 지수라고 하는 거는 시원찮은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 테크 지수, 홍콩 H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아마 지수일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항생 테크와 홍콩 H 지수 이 두 지수에 앞서 말씀드린 페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본토 지수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같은 분들, 저희 이제 마켓 비하인드 종종 나오시죠. 전병서 소장님 이런 분들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따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항생 테크 지수나 H 지수를 이제 주요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스 차이나 항생 테크 ETF 상품 플러스 25%나 됐고요. 타이거 중국 항생 25, 이 ETF 상품도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게 또 좀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 여행, 그다음 면세, 엔터주 등 국내 이 중국 관련주들도 올 들어서 비교적 순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돈이 이게 몰리다 보면은요. 이 글로벌 자금도 모든 나라에 다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중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돈이 많이 몰렸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인도 이 4나라 증시는 올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별로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도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머니의 흐름, 머니 무브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죠. 일단 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2.5% 떨어져서 6만 2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만 한 6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뭐 7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던
장 초반에 주 초반에 그랬다가 좀 결국은 이제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주요 종목들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비교적 선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급이죠. 그것도 외국인이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난주에만 한 주 동안에만 역시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사면서 수급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를 좀 버텨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대차 잔고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재개가 되니까. 삼성전자는 대차 잔고가 한 달 전에 비해서 4% 정도가 줄었거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늘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보통 지금 대차 잔고가 물론 100%라고는 아니긴 합니다만 대차 잔고가 결국은 공매도의 어떤 실제로 진행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현재로서 가장 높은 그런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주 초반에 특히 이제 공매도 시작되고 난 주 초반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결국 수치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대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영업이익이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1분기 때 조금 그렇죠. 근데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거고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상반기 내 H밴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역시 또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TSMC가 미국의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살릴 거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삼성 파운드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공식화가 되기 전에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뭐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 당연히 뭔가 좀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아웃풋을 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에 이제 ETF 상품들 수익률을 보는 이제 주간 이 펀드 워치인데요. 한번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게 미디어하고 엔터주들입니다. 지난주에 수익률을 보면은 엔터 관련된 엔터와 미디어를 이제 테마로 하는 이 ETF 상품들이 3%, 2%대 이렇게 해서 이게 1, 2, 3위고요. 4위, 5위가 자동차 관련 ETF 상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수치를 한번 보시죠. 1, 2, 3위가 3%, 2%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에 부진했다라는 거를 ETF 이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을 통해서도 좀 그대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0.06%니까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비교적 나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펀드 수익률이 2.9%를 기록을 해서요. 인도 펀드로 이제 돈이 다시 조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금융 펀드 수익률이 1.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금융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좀 수익을 좀 내지 않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이 금융 펀드의 수익률이 좀 낮던 이유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주 점검을 해보죠. 지난주는 되게 부진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올해 들어서 뭐 가장 안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3.2%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환율도 지금 한 주 동안 5.5원 상승해서 1,471원 정도 되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좀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업지도 뭐 소폭 상승해서 지금 4.253% 마감해서 네,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일단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우려감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 주식 매수 시기를 늦추는 뭐 그런 투자 심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2월 근원 PC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전월 대비 0.4% 상승으로 발표되면서 네. 인플레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 하락을 좀 유도했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상황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 주 동안 지금 코스피가 한 2,700억 원, 코스닥 62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매도세가 좀 심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으로 코스피에서 매수 상위로 지금 삼성전자가 한 3,200억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1,400억 정도가 있었고 순매도 상위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1,200억 원, KB금융 한 1,00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고용을 한 176억 원 순매수했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1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로는 HLB가 295억 원 순매도, 에코프로 14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시장을 보면 음식료라든지 이제 통신업과 같은 경기 방어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 네, 네. 같은 업종이라도 좀 종목에 따라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참 힘들었습니다. 네. 비교적 삼성전자는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계속 산 게 나타나네요. 하이닉스는 팔고요. 자, 이번 주도 일단 오늘 공매도가 열리고. 네, 일단 오늘 공매도가 있고 그리고 미국 고용과 관련 지표들이 순차적으로 좀 발표가 맞습니다. 되는데 네. 이제 1일 구인구직 보고서 졸트 발표되고요. 2일에는 ADP 민간 고용 발표로 미리 이제 고용 관련 통계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4일에는 이제 3월 고용 보고서 발표되면서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한 진단 또 미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시기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정책 관련해서 2일 상호 관세 관련된 구체적인 발표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 자주 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더티 15에 포함되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된다. 뭐 이런 네. 게 나오고 있고 또 3일에는 예고한 대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뭐 1일 3월 수출 통계가 발표되고 이번 주 역시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능성이 있어 증시 방향성에 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증시 전망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벤트가 많은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미 증시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대가 지금 단기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좀 더 불확실성을 또 염려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타나서 지속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오히려? 있고요. 네. 네. 또 수익률 목표치를 평소보다는 좀 짧게, 좀 낮게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저는 매수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을 꼽고 싶은데요.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네, 거네요. 반도체 업종은 최근 그 지난주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AI 관련 데이터 센터 계획을 취소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AI 투자에 대한 거품론이 좀 있었는데 또 여기 시장 하락에 동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사실 좋은 소식이 많은데 그건 묻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수급도 양호한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근데 쉽지 않은 판단을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반도체 쪽도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좀 부진을 해서 이것도 이게 이제 벌써 다 올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사님은 여전히 괜찮다.
또 수급도 괜찮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공매도 얘기를 먼저 좀 해야죠. 네. 어떻게 되려나요? 네, 그 일을- 뭐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이고 근데 이것이 지난주에 좀 많이 반영되었지 않나라고 저는 이미 보고 네,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매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3차례 공매도 재개 구간에서 외국인 매매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었고요.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수익률과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코스닥이 종목 관련한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거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번엔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전 종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코스닥에서 더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지금은 더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반등할 때는 좀 더 탄력이 좀 있지 그렇죠.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종목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 거래 증감을 통해서 미리 이제 공매도 대상 종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뭐 최근에 잔고가 좀 늘어난 종목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1개월간 뭐 시총 대비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한미 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삼성 SDI 등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종목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도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그 대차 잔고 쌓이는 물량들이 공매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이제 뭐 무차익 공매도도 뭐 불법적으로 조금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 대차를 공매도, 예. 잔고를 확보한 예. 상에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 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미리 대차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잔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이 공매도로 연계될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속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 뭐,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혁이 한 달 새 공매도가 4% 대차 잔고가 줄었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줄어들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여튼 공매도를 줄어든다 뭐 이거보다는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이 조금은 낮아졌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근데 이를테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다 해서 또 다 그 대차 잔고에 쌓이는 물량들이 다 공매도로 나온다 이렇게 또 네, 그렇지. 똑같은 관계로 해석을 하실 필요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분명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거꾸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수혜를 볼 만한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증권업 정도가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볼 때도 공매도 재개를 일단 외국인이 한국 증시 참여가 늘어나면 거래 대금이 늘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이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차 잔고를 꼭 확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대비 대차 수수료 수입도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증권업에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된 이후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80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지금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지금 뭐 2조 원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거래 시간이 이제 12시간이라는 그런 확대되는 것이 이제는 수익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대형 증권사들이 뭐 미국 시장 특히 해외 관련 뭐 투자 수수료 수입이 지금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적으로 현재는 조금 더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번 확대된 해외 투자 흐름이 트렌드로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뭐 향후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증권주에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보면 저는 뭐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비중도 높고 또 대체 거래소 점유율도 2위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그렇죠. 필요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 중에서 채권 잔고가 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평가액이 가장 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권 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렇다고 되면 이제 그렇죠. 평가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채권, 때문에 예, 그런 이익이 좀 부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머니를 여러 개, 돈 버는 주머니를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 하나 갖고 있는 회사보다는 나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 관련해서 수혜가 거론되는 업종이 있다고 네, 하시는데 이제 네.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업종입니까? 일단 해운업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 전쟁에서 지금 사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이제 압축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중국 관련 어떤 제재로 인해서 사실 조선하고 해운업이 있는데 해운은 오르지 못했고 조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해운 관련해서는 조금 아.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업황 체크부터 먼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그러시죠. 것 같습니다. 업황은 사실 컨테이너, 그러니까 해운업 자체가 컨테이너랑 이제 벌크로 이제 양분되는데 이 업종의 업황을 보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응임 지수를 보통 보게 되는데 현재 지수 포인트가 이제 1,356이고 이게 작년 고점 대비로 3,733 대비 한 64%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 하락 추세는 약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작년에는 뭐 홍해 사태로 운임이 높아진 것도 있었고 또 미중 관세 전쟁을 미리 예견함으로 미리 좀 이렇게 재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관세 부과라든지 경기 우려감에 따른 물동량 둔화와 더불어 팬데믹 성수기 시절에 이제 발주했던 그 선박이 건조되어서 시장이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급가임이 나타나서 지금 전망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크섬 지수는 BDI를 보는데요. 현재 1621인데 작년 고점 대비로는 이게 한 32% 하락한 거지만 올해 최저점 대비로는 125% 정도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반등한 원인은 일단 벌크선 지수, 그러니까 건화물 지수가 가장 비수기가 이제 1월인데 요게 지금 지났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중국 전인대 기대 효과로 가장 큰 사이즈인 K4 사이즈에서 운임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 일단 BDI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데 협황은 안 좋았는데 이제 좋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이 갈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 해운사 및 중국 선박에 관련해서 입항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뭐 실제 실행됐다는 기사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많이 실행된다면 컨테이너 및 벌크선 오름이 크게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 강도 그리고 실시 기간에 따라서 해운사 실적 변동성이 조금 더 추정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수혜 가능성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HMM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HMM 같은 경우는 운항하는 중국 선박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글로벌 선사 중에서도 가장 낮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의 어떤 선박 제재가 실시된다면 미주 항로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올해 2조 원 이상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것을 시장에 이제 만기 도래하는 전환사채 예. 물량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 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여전히 내리막길인데 네네. BDI, 즉 벌크선 운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좀 저도 들어가서 BDI 차트를 보니까 최근 석 달 새에 완전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지난주에도 4% 넘게 좀 뛰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 건데 이게 관세 조금 지금도 이제 관세 관련된 속보가 좀 나옵니다만 저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전국적으로는 글로벌 물동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물동량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래서 업황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근데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만일 중국 선박에 그 입항 수수료를 예, 부과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선사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HM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동량은 줄지만 네네. 우리나라 선박 해운 업체들한테는 반사이 기대가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보면 되는 거군요. 시장에서 대만이라든지
한국에서 건조한 그런 중고선사의 선박 가격이 지금 많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기술적 분석 요게 이제 우리 이사님 매주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해 오시는 건데 기술적 분석 요거를 좀 이제 한 5분 동안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이 이번 주가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난주가 너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큰 흐름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다시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연중 최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여기서 또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세가 다시 또 하락 전환하는 가능성도 있는 눌림목 마지막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그렇게 아직은 뭐 확실하게 좋아지려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 상승 전환이 없었고 종이 목재 업종은 하락 전환했다. 그리고 상승 전환 가능성보다는 하락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화학, 의약품, 의료종밀 업종이 하락 전환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최근 이게 상승 전환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업종도 화학 같은 경우 있어서 특히나 네. 그렇죠. 네. 다시 또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닥은 이게 몇 번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신규로 상승한 적은 없었고 똑같이 종이 목재 업종이 하락 전환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상승 전환하는 것도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별로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이 건설, 비금속, 금속 업종이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비금속, 금속인데 이건 코스닥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상위 50위권에서도 압축을 해보면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 상승 전환 행동이 없었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는 일단 추세는 상승 전환한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50위 안에서는 네이처셀이 이제 신규로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고 리노공업, 솔브레인, 원익 IPS, TCK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다 반도체 관련 네, 소비장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LG화학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이 펩트론, 누닛, ISC가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CJ ENM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시총 상위 종목들 특징이 미국에서 부과 예정인 관세 관련해서 민감도가 크지 않은 콘텐츠 업종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위주로는 약세가 나타났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이사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도 보죠. 네, 일단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상승 추세 전환은 작년 10월에 발생해서 이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박스권 고점을 지난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향후 좀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2월 이후에 한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간은 한 75억을 순매도랑 이건 간망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일단 저평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 둔화로 AS 부품 수요가 증가되는 점이 투자 포인트인데 미국에서 지금 AS 사업을 진행 중인 미국 기업 오토존의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ER이 한 24배인데요.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 PER이 5.6배라는 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관세 갑자기 부과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네. 모비스는 그래도 잘 되네요. 네. 짧게 하나만 더 삼성전자는 사실 네. 지난주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어떤 가격 인상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도 추가로 외국인이 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네. 예, 공매도 결국 이제 올 게 온 거죠. 한번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공매도 재개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